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와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연계고리,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나 또 정치가들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 평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김경일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듯이 동북아시아의 근대 19세기 중반 이래의 동북아시아의 역사에서 협력과 조화의 역사의 기간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기간이 훨씬 더 길었고 훨씬 더 깊고 진하게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지역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역사, 이 비극의 역사, 갈등의 역사, 분열의 역사에서 한반도와 매개되어 있지 않은 갈등도 또한 찾기가 힘듭니다. 말하자면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중요성, 그 중요성은 열강들에게는 중요성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취약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의 분열의 역사는 한반도가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는가의 역사와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아마 그 말씀을 김경일 교수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발표문에 나오는 것 중에 중국 속담을 인용해서 방울을 딴 사람이 방울을 떼어야 된다. 이 아마 한반도의 분단, 전쟁, 불안정에 일정 정도 혹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러한 진술은 유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이 중요한 책임 혹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렇다면 미국의 행동이, 미국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주변국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은 또 일본은 무엇을 할 것이고 러시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19세기 이래의 담론 혹은 인식에 한반도 문제를 바라다보는 인식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인데 여전히 한반도에 있어서 적대적인 전략 상태, 적대적인 혹은 적대적 균형 상태 혹은 전략적 균형 상태를 자국의 여기서 말하는 주변국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더 유리한 환경으로 보아왔던 것은 아닌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그럴 것은 아닌가, 여기에 중국은 예외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김경일 교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기로 김경일 교수님은 또 중국에 거주하시는 조선족이실 텐데 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성, 그 한반도의 근대 어찌 보면 미완의 근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유한 요소들을 주변 국가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일민족 2개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내에서 특히 한국에서 북한을 바라다보는 데에 생기는 두 가지의 상이한 시각, 국가 중심의 시각,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서 보는 시각, 또는 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민족 중심 시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은 얼마나 상세히, 얼마나 이것을 예민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뭐 미국의 결심이 미국의 정책이 중요하지요. 또 이제 미중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지난 분열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어 왔던 한반도가 창의적이고 보다 좀 희망적인 미래를 여는 메시지가 말하자면 희생당한 책이라고 하면 남북한일 텐데 남북한에 주어져 있는 몫인데 이거 역시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열강의 결정이 전략이 서로 이익을 맞출 때까지 남북한은 기다려야 하는가. 남북한의 화해가 이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주변 국가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지정학적 시대로부터 지경학적 시대,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지역 공동체는 여전히 담론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토네가 정권 들어서서 동북아 공동체 얘기했지만 여전히 공허하다는 얘기를 많이 봤고요. 그런데 뭐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또 달리 말하면 왜 경제적 이익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시너지 효과,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공동체 형성이 되지 않는가? 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의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동북아시아가 가진 안보 민감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 또 달리 말하면 시장이 안보적 두려움을 넘어설 때까지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옵션인가? 또 다른 돌파구는 없는가?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작동한다고 봅니다. 하나가 이익이고 하나가 관념입니다.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도일 텐데 특히 관념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무슨 강의에서 미국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중미 관계의 미래를 얘기하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신념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이익이 안보의 문제를 오버라이드 할 때까지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인가. 저는 이 관념의 변화, 인식의 변화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지금 한 6분밖에 안 썼습니다. 14 정상선언의 4주년인데요. 엄밀하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선언,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번영을 위해서 협력을 합의하고 특히 서해에서 군사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서 공동으로 수역을 만들고 평화수역을 한다. 이게 이제 서해 평화지대안인데 우리 백종천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실천되지 않은 과정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키는 서해에 있습니다. 서해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열어가는 진입하는 윈도우가 같다 봅니다. 서해 평화가 구축이 되어야만 여기서 한반도 평화를 열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져야 동북아시아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라고 부르는 것이 돌파구인데요. 서해의 평화, 한반도 평화의 이 관계는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가 결국 뭐 남북한 관계도 또 넓게는 국제정치도
제도와 인식, 제도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남북한 관계에서의 제도는 지금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 서해 평화 선언, 또 그것이 조금 더 진척된 상태로서 한반도 평화 조약 이런 것들이 제도일 것인데 문화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인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맞는데 왜 되지 않는가 하면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는 정책적인 구상보다는 더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회의 집단 인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NLL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북방 한계선으로 정해놓은 것이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선이 뚫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치환이 되었고 이 인식이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관용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남북한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